오늘 또 우리 이영환 디벨로퍼님을 모시고 또 꼬마 신축 과정에 대해서 한번 또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지금 또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네. 그 강의를 하고 있죠. 소형 신축 강의에 대해서. 맞습니다. 토요일마다 꼬마 빌딩 건축에 대해서 하고 네. 있는데 굉장히 힘드십니다. 이게 또 주중에는 또 저기 또 현장 관리도 네. 하셔야 되고 시공사에서 시공 관리 팀장님을 하시니까 그 일도 하셔야 되지 주말에 또 쉬셔야 되는데 건축 강의도 하셔야 되지. 굉장히 바쁘. 근데 뭐 이제 일을 즐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뭐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한 번만 더 인사를 해주세요. 네. 또 두 번째 뵙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인사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네네. 대림건설에서 네네. 그 건축 총괄 팀장을 맡고 있고 네네. 그리고 시행시공을 네. 비롯해서 또 뭐 WF 연구소라는 네. 부동산 연구소장을 또 맡고 네. 있습니다. 뭐 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디벨로퍼 그리고 전업 투자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홍성주 대표님하고 같이 뭐 주말에 저희가 꼬마 빌딩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들을 한 6주 과정 또는 뭐 4주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사실 소형 신축 사업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 맞습니다.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부동산 투자가 진짜 많아요, 진짜. 네. 그런데 요즘에 진짜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소형 신축 사업을 진짜 해요, 진짜. 네. 소형 신축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나대지가 없으니까 서울에 네, 대부분 맞아요. 이제 뭐 서울의 단독주택 80평짜리를 뭐 하나 매입을 해가지고 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경매는 요즘에 대출이 한 40%밖에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대출이 많이 막혔어요. 많이 막혔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소형 신축은 땅하고 이제 건축비로 해가지고 평균 한 75%에서 한 80% 대출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경매하고 소형 신축 사업에 이렇게 네, 비교를 네. 했을 때.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꼬마 빌딩 건축을 지고 있긴 한데 뭐 저도 이제 경매 투자도 하고 있고 그리고 경매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아파트 갭 투자 또 분양권 투자도 이미 다 해왔었고 뭐 여러 가지 해오면서 느낀 건데 우선은 이제 규제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라는 측면. 왜 어떤 규제냐면은 우선은 이제 경매 그리고 분양권, 뭐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투자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과열이 되었을 경우에 소비재라는 제품에 대해서 뭔가 독과점 현상 또는 이제 매점 매석과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생산과 소비라는 불균형을 방지하고자 규제를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출 규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경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락 대출 자금에 대한 규제가 뭐 담보기 때문에 뭐 사업자로 대출을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경매를 이제 온전히 받기 전까지는 법원에다가 돈을 이제 입금을 하고 법원에서 일정 부분 보관한 다음에 이제 물건 넘겨주다 보니까 그 사이 과정이 한 번 더 존재합니다. 그래서 경락 자금이라는 대출이 별도로 필요한데 지금은 그 부분이 이제 은행에서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예 예전에는 뭐 80% 많게는 90%가 해줬었는데 지금은 좀 잘 연계가 서로 이제 투기 과열 지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그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우리가 이제 80평 정도 지어야지 한 8세대 정도 짓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단독주택이 뭐 한번 아무리 열심히 또 찾아도 한 24억 정도 되지 않나요? 네. 단독주택을 예를 들면 뭐 평당 뭐 3천만 원이다 치면 38, 24, 24억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독주택도 만약에 이제 경매로 나왔다고 쳐요. 24억에. 근데 24억짜리를 뭐 진짜 서울 거니까 그렇게 싸게 낙찰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낙찰을 그냥 24억에 받았다 칠게요. 그러면 저기서 40%밖에 대출이 안 되니까. 그게 얼마냐? 428. 한 10억 대출. 네. 4억이니까 그렇죠. 60%니까 24억, 6, 4, 62, 14억 4천만 원. 대출이 된다. 이제 자기 작업 대출이 나오죠. 14억 4천이 대출이 나오죠. 14억 4천이 대출이 된다. 네. 그럼 한 10억은 자기 자본이 좀 있어요. 9억 6천만 원. 9억 6천만 원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게 이제 낙찰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근데 이게 단독주택이니까 사실 그냥 자기 정도 들어가고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맞죠? 맞습니다. 이게 막 이게 여러 세대 임대 줄 수 있는 수준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 세대 임대 준다는 그렇죠. 게 이제 그렇죠. 월세라든지 전세를 줄 수 있는 자체만 세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체만. 근데 똑같이 이제 10억이 있어요. 10억에서 한 11억 정도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평당 한 3천대로 해가지고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이제 만약에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한다. 그래서 토지 대출이랑 건축 대출을 해서 하면 한 75% 대출이 되니까 그걸로 하면 그래도 한 8세대는 지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아까 규제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투자라는 측면에서는 규제가 들어가는데 꼬마 빌딩을 건축을 한다라고 접근했을 때는 좀 다행스러운 거는 꼬마 빌딩 건축은 공급에 기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제 규제보다는 오히려 완화를 시켜주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꼬마 빌딩 건축에 대한 대출은 뭐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에서 한 75%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할 때 우리가 예전에 전세 레버리지로 이제 갭 투자를 해봤겠지만 그 레버리지 때문에 사실 우리가 소유권을 빨리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출을 해서 이런 8세대 하면 거의 한 7억 정도의 어느 정도 외관 최당 4억이나 최소 기준으로 잡았을 때 4억을 최소로 잡으면 4832 32억. 근데 아마 좀 더 4억보다 높을 테니까 복층도 있고 한 35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러니까요. 한 35억 정도를 그 건물이 한 10억으로 이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또? 10억으로 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대출 끼고 했어요. 대출 끼고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대출 못 갚으면 어떡하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저희들은 웬만하면 이제 3룸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3룸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3룸으로 이제 분양을 했는데 서울은 진짜 전세가 정말 잘 나가요.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매매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매는 그냥 인정할게요. 잘 안 나갈 수 있는데 전세는 정말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전세는 나중에 그걸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올 전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일단은 대출을 갚으면 되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해서 그러면 소유권은 건축주가 다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 건물 35억 건물이 내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전세 세입자는 이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2년 뒤에 내 돈 돌려받는 것만 생각을 하지. 맞죠? 그래서 부자 되는 사람과 부자가 안 되는 사람의 차이는 이런 레버리지를 잘 활용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그렇게 대출을 75% 했어요. 근데 그 대출이 1년 정도 이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전반적으로 그 평균치로 봤을 때는 한 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대출을 일으켜서 건축을 하는 그 대출 이자가 장기간 지속된다기보다는 단기성으로 1년간만 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그냥 최대한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최대한 받아가지고 일단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보시면요. 전세가 정말 3룸이 잘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땅을 매입하기 전에 이제 시공사에서 땅을 다 찾아왔지 않습니까? 땅을 찾아와서 그럼 주변에 이제 부동산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3룸 전세가 정말 잘 나갑니까?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봐요. 그럼 공인중개사가 정말 잘 나갑니다. 이게 확인되면 여러분들 안심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없어서 못 팔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전세는요. 진짜 집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 그 최근에 어제도 그 뉴스 기사가 떴더라고요. 진짜 아파트가 매입이 안 되니까 요즘에는 진짜 서울의 빌라도 진짜 너무 잘 팔린다. 그런 기사도 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3룸 뭐 다세대 주택 뭐 빌라 이런 거는요 진짜 서울에 만들어 놓기만 하면요 정말 진짜 역세권 굳이 상관없죠. 역세권 아니더라도 서울시에 한다고 하면 3룸을 지었을 때 뭐 각 곳곳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랑 비교해봤을 때 인구 밀도가 뭐 전국이든 경기도도 상관없이 10배 이상이 됩니다. 인구 밀도가. 그러다 보니까 전 지역 곳곳에 인구가 사람들이 엄청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룸을 지어놓으면 실거주자분들의 인기를 굉장히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보니까 건설 임대 사업자 이거는 이제 어떤 이야기인가요? 저희 우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투자는 규제를 받는데 네네. 저희가 건설을 하게 되면 네네. 공급적으로 이제 기여하는 부분이 네네, 있어서 공급을 기여한다. 예. 네, 그렇다 보니까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저희는 주거 안정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가 많이 네네. 들어봤잖아요. 네네. 예전에 이 아파트를 우리가 매입을 하면 네. 매입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는 거고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득세, 뭐 네. 양도 취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네. 중과세가 붙고 그리고 네.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가 붙고 예. 종합부동산세는 예. 이제 가중 이제 합산 배제 혜택이 사라졌죠. 예. 예.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네네. 건설을 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네네.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취득세 중과로부터 자유롭고요. 네, 중간.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네. 종합부동산세를 네. 합산 배제를 시켜줘요. 합산 배제. 여전히 그 네. 혜택을 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다주택자가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정말 진짜 얘기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요. 다주택자의 길로 가셔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주택자의 길을 안 하고 나도 그냥 청약을 받아가지고 집 한 채 사시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에 내가 죽으라고 열심히 해도 서울에 청약 받기 힘들잖아요. 아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서울에 아파트가 지금 거의 다 10억이에요. 10억. 10억인데 서울에 청약받기도 힘들 뿐더러 그럼 대부분 이제 3기 신도시 이런 데 가서 청약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또 3기 신도시는 가기 싫잖아요. 또 네. 가기 싫고 서울에 또 남아있고 싶으시고 그러면 사실 뭐 빌라라도 서울에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사실 네, 그렇게 하면서 또 점점 또 늘려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런 방법은 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도시가 10년이 남았기 때문에 10년 좀 많이 힘들죠.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너무 아파트만 고집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너무 아파트만 고집하셔가지고 나는 거기 청약 받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야지 아파트가 무조건 올라가니까.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전략도 괜찮긴 한데 사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부동산 투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맞습니다. 그 사이에 벌면 되죠. 네, 또 벌면 또 거기 또 아파트 가면 되는 거고. 그게 나. 네, 근데 이런 레버리지는 사실 이게 또 뭐 정부에서 언제 뭐 규제는 바로 한다는 그런 건 없겠지만 네. 이런 규제 레버리지는 할 수 있을 때는 진짜 한번 활용을 하셔가지고 진짜 한번 해보시면 진짜 좋아요, 진짜. 여러분들 꿈이 다 이제 건물주나 이런 건축주에 대한 꿈은 다 있으시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또 이제 건축 공부 요즘에 하시지 않습니까? 아, 네. 건축 공부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워가지고 네. 사실 하기는 쉽진 않을 텐데 그래도 1인 디벨로퍼로서 이런 건축 강의를 하는 이유가 네. 그래도 최소한은 그래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축 강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 네.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건축주가 되어서 또는 이제 디벨로퍼가 되어서 건축을 이제 하고 싶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네. 그냥 아무런 지식 없이 시공사와 함께 네네. 건축을 하게 되었을 때 네네. 아무리 뛰어난 시공사일지라도 네네. 그 건축주가 원하는 방향 설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건물이 나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한 4주 또는 6주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소한 이 건축이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또 어떻게 해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어떤 네네. 건축주가 되어야지 네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축주가 되는 네네. 거지 뭐 네.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네. 성공적으로 네네. 10번을 하더라도 10번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혼자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물론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 정도 실력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실력까지 간 다음에 한 두세 번 또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스스로 리더를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이렇게 지금 뭐 서울이나 경기도나 뭐 인천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뭐 이렇게 우리가 선분양 해가지고 이렇게 선분양돼서 이렇게 뭐 짓기도 전에 팔릴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을까요? 아 사실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선분양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네. 할 수 있으신 분들은 하면 좋습니다. 네네. 근데 선분양을 위해서 분양 비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고민을 해서 해야 되는데 네네. 대형 건설사나 대형 어떤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선분양을 당연히 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죠. 초반에 분양을 해서 분양된 자금으로 건축을 하게 되는데 네네.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분양 조직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후분양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타서
그 흐름에 내가 올라타는 게 더 중요해요. 네네네. 그래서 입지 분석이 필요하고요. 네네. 뭐 꼬마 빅데이터인데 무슨 입지 분석이냐 하는데 네네네. 우리가 대형 건설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시장을 창출하는 입장이지만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장 창출 능력이 솔직히 없다고 보기 때문에 창출된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좋게 창출된 시장을 찾아서 네. 입지 분석이죠. 네네. 예, 그곳에 올라타는 게 음. 오히려 뭐 대기업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어요. 아, 그럴까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퍼마 빌딩은 다 이제 그 어느 정도 정형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토지는 한 80평? 예, 거의 80평에서 100평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제 토지 매입비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지금 한 25개구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25개구가 있는데 뭐 이런 게 뭐 노하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략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 아, 25개구인데 뭐 근데 지금 대략 지금 이 디벨로퍼들이 대략 알고 있는 금액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건 혹시 뭐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다면 어. 이 정도 여기 가면 이 정도 금액으로 쳐야 되고 네. 여기 가면 이 정도 금액이라 뭐 이런 거는 좀 그런 건 얘기해 줄수 우선은 있나요? 막 강남, 서초나 뭐 용산 지역 정도 네네. 가버리면 네. 평당 예전에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네. 최고 싼 게 한 4억 3,500까지도 나왔었어요. 네네네. 최고 싼 게. 네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네. 뭐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거의 뭐 싸면 싼 게 5천 초반, 5천 초반도 뭐 나올 정도인데요. 네네네. 6천, 네. 7천 그냥 뭐 값이라는 게 부르는 게 사실 값이구나. 좀 거의 무의미해질 아. 정도로 이제 변해버렸고요. 네네네. 지금은 이제 뭐 상업 지역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2종 일반 지역 또는 와.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이제 마포구나 네. 또는 이제 강동구? 네. 강동구보다는 성동구, 네. 마포구, 성동구 정도 네. 가버리면 네. 그곳 정도는 얼추 한 4천에서 5천 사이가 되지 않을까 아우, 싶고요. 그리고 엄청나네요. 그 다음에 좀 눈을 좀 낮춰서 네. 뭐 광진구라든지 네. 또는 양천구 네. 그리고 동작 중에서도 음. 한 상도동 쪽에 있는 음. 동작 그러니까 사당이나 이수에 있는 음. 서초에 붙어 있는 동작 말고 이제 좀 떨어진 네네. 좌측배 서쪽배에 네네. 있는 네네. 뭐 그런 정도 되면 이제 한 3,000에서 3,500 정도 아, 그래요? 아마 그 정도가 현실적으로 내가 건물주가 됐다고 목표를 했을 때 네네네. 한 10억으로 네네. 접근 가능한 금액일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보다 이제 더 내려가 버리면 네. 뭐 금천구 음. 그리고 강서구가 있죠. 강서구가 네. 있고 은평구, 네네. 뭐 도봉구, 네. 노원구 네네. 그리고 중랑구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네네네. 사실 그 지역에서 내가 이제 건물주가 돼서 네. 건물을 보유하는 형태로 네네. 하기에는 아마 조금 고민이 되실 겁니다. 아마 내가 아, 건물을 왜요? 보유한다라고 했을 네네. 때는 네네네. 10억으로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상급 입지에 진출하고 싶어 할 거예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들은 음. 주로 이제 신축 판매업으로 네. 1년 동안 이제 건축을 하고 음. 판매해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최근에 많이 했죠. 네네. 근데 보유하는 입장에서는 강남이 제일 좋긴 한데 그렇죠. 보이요. 네. 돈만 있으면 강남을 하는 게 맞고요. 근데 돈이 없을 때 좀 이제 눈높이를 조절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네네. 뭐 마포구라든지 네네. 뭐 용산구도 네네. 비싸고 마포구나 네네. 성동구 쪽으로 하면 더 좋은데 네네네. 그것조차도 좀 비싸기 때문에 네네. 그나마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광진구라든지 네네. 동작구 네네. 동작 쪽에서도 메인 사당 이수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네네. 서쪽 편에 있는 상도 정도 네. 있는 동작구 네네. 그리고 뭐 양천구 정도는 그래도 내가 건물 하나 보유하고 네네. 오랫동안 있었을 때 뭔가 가치가 있을 것 같은 뭐좀 아주 절충선이 될 것 같고요. 아, 네네.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서울 지역 중에서도 네네.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네네. 구들 네네. 노원구, 중랑구 음. 뭐 또는 이제 뭐 강서구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라든지 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신축 판매로 해야 되는데 네. 최근에 신축 판매로 했을 때 수익률이 이제 안 나는 시점까지 아, 그래요? 땅값이 상승을 해버렸어요. 아, 땅값 상승을. 예,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들이 좀 애매해진 거죠. 애매해졌군요. 네, 네. 근데 비싸게 팔면 되지 않아요? 이제 또 빌라 값이 물론 시간이 지나면 오를 텐데 네. 땅값이 먼저 지금 올라버려가지고 그곳에서 수익을 내려면은 비싸게 판다고 이게 잘 팔리지는 않는 건가요? 예, 딱 파는 가격은 사실 정해져 정해져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을 창출하는 입장이 네, 아니다 네, 보니까 네, 이제 네. 아까도 이렇게 했듯이 네. 트렌드 시장이 만들어진 시장에서 우리가 올라타서 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분양가는 정해져 있고요. 정해져 있고. 근데 이제 그러려면 좋은 땅을 사야 되는데 싸게 네. 강서구 쪽에서 한 평당 2천만 원 밑으로 사야지 겨우 뭐
다 1,500m로 사야지 굉장히 좀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데 1,500에서 이제 2,000 사이로 사면은 뭐 그저 그런 수익률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넘어가 버리는 순간 잘못하면 이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네, 평당 2,000 이하로 근데 지금 사셔야 된다. 쉽지 근데 않습니다. 서울은 쉽지 않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네.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네. 굉장히 입지 분석이 필요해요. 그때부터는 네. 서울은 이미 너무나 입지가 네. 좋기 때문에 사실은 입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그냥 서울 하면 네. 수익이 나는데 네. 이제 경기도로 넘어가는 순간 입지 그 지역마다의 입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네네네. 가장 핵심적인 서울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경기도 네네. 경기도이지만 말만 경기도지 네. 실질적으로는 서울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경기도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입지를 찾아서 네네네. 좀 접근을 하면 가능성이. 네,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네네. 요즘에 좀 핫하게 보시는 지역은 근데 지역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좀 너무 좀 약간 좀 예민한 부분이라 왜냐면 이 시공사도 이 진짜 핫한 지역을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또 비밀스럽게 또 작업도 하고 토지주들하고 뭐 그렇죠. 네. 약간 밀당도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또 약간 근데 뭐 이제 직원 몰라서 뭐 모르시긴 할 텐데 그래도 워낙 이 머리 좋으신 또 디벨로퍼 분들이 또 보신 다음에 그런 지역이었어. 그러면 금방 또 검색해보면 금방 또 찾아낼 수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 강의 보신다면 이런 것도 이제 약간 좀 노하우를 조금 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건축비는 이제 또 생각이 돼. 건축비는 한 평당 요즘에 한 700 정도로 그때 얘기하셨던데. 저희는 이제 네. 사실 이 부분이 좀 예민한 예민한 부분이긴 부분이구나. 한데 이제 예. 그래도 말씀드리면 뭐 네. 얼추 그냥 저희는 한 700에 모든 사업비 다 해서 네. 직접 공사비만 뿐만 아니라 그냥 네네. 전체 공사 사업비 예. 다 해서 평당 700이면 그냥 짓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보다 더 비싸게 받는 그런 시공사도 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비싸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그렇고 그 사람들의 그분들이 사실 이제 정상적인 거죠. 그건 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인 이윤을 이제 붙여서 하는 거니까 당연한 그렇죠. 시공사. 당연한 시공사의 그런 거죠. 예, 저희는 이제 시공사가 사실은 좀 메인이 아니고. 또 시공사로 돈을 벌긴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시공사에서 네. 항상 좀 뭐 본전 돈을 이제 사실은 뭐 적자 안 나면 다행인데 적자 안 나면 다른 곳에서 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요.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네, 사실 이런 또 양심 있는 이런 예민한 입장, 부분이 그렇죠. 있죠. 양심 있는 이런 시공사를 하는 것도 네. 여러분들한테 또 어떻게 보면 운일 수도 있어요, 사실. 너무 이렇게 너무 또 마진 너무 많이 붙이면 돈이 좀 많으신 건축주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막상 이렇게 또 꼬마 건축 이제 한번 해보시겠다고 또 돈을 열심히 한 10억 이렇게 모았는데 이래 또 건설사나 이런 시공 쪽에서 너무 많이 또 가져가 버리면 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 분양에서 남는 그런 마진이 너무 적을 수도 있다 그런 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네. 너무 네. 과도하게 됐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건축주보다 시공사가 네네. 더 많이 벌어가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 뭐 대부분 이제 건물의 종류가 이제 다세대 주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꼬마 건축. 꼬마 빌딩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주택으로 봤을 때는 네. 다세대 주택이 다세대 되고요. 주택, 예. 물론 이제 판매의 용도라면 네. 공동주택을 지어서 예, 판매를 해야 되니까 예, 예. 또는 이제 다가구 주택 뭐 임대를 놓는 목적이라고 예, 예. 하면 월세라든지 예. 보통 다가구 주택을 좀 많이 지으시고 네네. 다가구 주택. 그렇습니다. 네. 다가구 주택은 아무래도 한 세대다 보니까 네네. 좀 부담이 덜 하죠. 한 세대가. 다세대는 여러 세대가 되니까 예. 이제 개별로 판매하기가 좋죠. 그래요? 네. 그거 근데 약간 좀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네. 이 건축법상의 정의인데 네네네. 건축법상에서는 이제 네. 세대 분리가 되는 주택이 있고 네네. 세대 분리가 안 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대 분리가 되는 주택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파트가 있고요. 예. 그리고 과거에 많이 지었던 예. 연립이라는 거.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라인데 네네. 빌라가 건축법상에서는 다세대 주택으로 다세대 주택이고.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빌라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네네. 근데 됩니다. 다가구 주택을 아까 얘기하신 또 이제 세대 분리가 안 되는 예. 곳들이 있어요. 그곳이 이제 뭐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인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단독주택은 네. 뭐 다 아실 테고 예. 그리고 다중주택이라고 하면 고시원이라고 보면 좀 이제 편할 것 같아요. 고시원. 예. 네, 건축법상에는 고시원이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이제 상가주택 같은 상가주택. 꼭대기층에 주인이 살고 네. 아래층에 이제 월세를 주면서 또는 1층에 뭐 상가를 놓고 네네네. 그런 형태가 이제 뭐 물론 상가는 또 별도긴 한데 네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가구 주택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취득을 했을 때 1세대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 이제 다세대 주택하고 이제 궁금한 게 다세대 주택하고 이제 상가 주택이 만약에 네. 이제 네. 이제 만약에 이제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3는 빌라니까 네. 그래도 전세를 놓으면 어쨌든 전세는 잘 나갈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상가 주택은 1층에 이제 상가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상가는 정말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분석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네. 네. 상가 주택을 지을 때 어떤 뭔가 주의할 점이라든지 아. 이 정도 위치에 지어야지 상가 네, 주택은 네. 상가가 잘 나간다 뭐 이런 것 좀 얘기해 네, 주세요. 아까 이제 다세대 주택을 얘기했고 예. 이제 다가구 주택 네, 중에서 네. 물론 1층에 상가를 안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세대 주택이든 다가구 네. 주택이든 네, 네. 어쨌든 둘 다 쓰리룸으로 만들 수 있고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단지 차이점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세대 분리에 대한 부분들이고 네네네. 그리고 다가구는 통으로 네.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내가 보통 소유하는 개념으로 많이 접근하시고 네네네. 다세대는 중간중간에 개별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판매 관점으로 접근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상가주택 같은 네네. 경우에는 뭐 건축법상에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네네. 우리가 흔히 1층에 상가 놓고 월세 주는 그런 거 형태를 그냥 상가주택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네네네. 다세대 주택으로 상가주택을 만들 수도 있고 네네. 다가구 주택으로 상가주택을 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 단지 수 이제 아까 그 세대 분리를 하느냐 네. 안 하느냐 그 네, 차이인데 네, 네. 그래도 흔히 시장에서 보면은 그 상가주택 형태로 하실 때는 그 2, 3, 4층은 네. 이제 4, 5층까지 다가구 주택으로 많이 하시고요. 다가구 주택. 그리고 1층은 이제 시설로 하기 때문에 네네. 건축법상에는 두 개가 아예 분리가 됩니다. 네네. 근데 뭐 합쳐져가지고 그냥 흔히 상가주택이라고 네네. 부르긴 한데 자 아까 질문하신 입지 관련해서 입지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네. 1층에 네네. 상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게 참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네. 만만치 않습니다. 네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상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 한 개만 빼면 되기 때문에 네네. 뭐 어떤 이제 일반적인 주거지를 하더라도 네네. 그러니까 역세권 근처로 하면 좋긴 한데 비싸겠죠. 그렇죠, 비싸죠. 역세권 근처로 하면 뭐 상가주택뿐만 아니라 전체를 그냥 상가로 만들어도 그렇죠. 잘 나가겠는데 네네. 상가주택을 하시는 이유가 좀 역세권보다 좀 떨어진 상태에서 상가를 지어가지고 분양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네. 또는 임대를 넣기가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에서 주택을 만들어가지고 월세를 받고 네네.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임대 놓기가 좀 편하잖아요. 네네네네. 멀리 있어도 네. 그래서 1층 정도는 한 층 정도를 이제 상가로 넣어가지고 네네. 하나 정도는 월세를 뺄 수 있겠다 이런 기준으로 접근하는 네네네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하나라는 게 부동산을 넣든지 네네. 아니면 뭐 편의점을 넣든지 커피숍을 동네 커피숍을 네네. 넣든지 또는 뭐 미용실을 넣든지 네네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네네.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아까 입지 얘기했던 말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상가 주택도 그런 면에서 이제 했을 네. 때 네. 상가 근데 이제 단점이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제 접근을 하긴 하시는데 네네. 조금 이제 좀 모순점이 하나 사실 뭐 어떤 있습니다. 게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1층에 상가에 대해서 월세를 놓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다. 요거는 이제 분석을 그냥 짓는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네네. 어떤 동선을 분석해서 네네. 그곳에 주위에 경쟁업체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 네네. 그리고 주변에 몇 명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지도 봐야 되고 네네. 실제로 상가주택 지어가지고 한 곳만 입주시키는데도 공실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이제 분석해서 들어가야 되고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상가주택을 하게 되면 2, 3, 4층을 주인세대를 제외한 2, 3, 4층을 이제 월세 형태로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네. 사실 월세를 놓으려면 원룸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투룸, 쓰리룸 가버리면 이제 월세가 잘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전세 아, 개념입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좀 설명이 너무 길고 어쨌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상가주택을 했을 때는 어쨌든 월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아야 되기 네, 때문에 2, 3, 4층을 이제 월세로 넣어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원룸을 만들어야 되고 네네. 원룸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 아니고서는 네. 이제 월세 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역세권 네. 월세가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가주택 할 때는 네. 약간 좀 너무 여기서 너무 먼 곳에다가 이제 지으실 때는 상가주택은 약간 좀 조심하셔야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10군데를 한다고 하면은 9군데가 힘들고 나머지 한 군데가 돈이 되는 곳인데 그 굉장히 이제 1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일반적으로 했다가는 낭비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잘 되는 뭔가 SS나 뭐 이런 걸 정말 잘해야 돼요. 한두 군데입니다. 네, 한두 군데 이제 잘 해가시고 네. 어쨌든 뭐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상가를 만든다면 네, 맞습니다. 구석에 있어도 어쨌든 찾아갈 텐데. 네,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반면에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하든 그래도 주택인데. 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네. 입주를 하게 되는 그렇죠, 그렇죠. 주변에 이제 거주자가 많아요. 그렇죠. 주차만 된다 네. 어디든 하는데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셔야 된다. 네. 외관 설계 때 이제 디자인이 굉장히 이렇게 예쁜 거 하려면 네. 설계 사무소를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저희 꼬마 빌딩이 좀 아쉬운 점인데 네. 우리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건축을 할 때 네. 초반에 이제 터프하기를 하고 네. 건물도 이제 철거할 때는 뭐 네. 철거하는 거고 네. 이제 토목공사부터가 이제 네. 신축의 첫 네. 과정인데 착공 네. 과정인데 네. 착공을 해서 뭐 토목공사 하든지 또는 이제 터프하기를 한 후에 그 기초를 넣고 골조를 넣을 네. 때 그때는 이제 도면을 굉장히 세심하게 봅니다. 네. 왜냐면 올려버리면 네. 다 부숴버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세심하게 보는데 네. 그 이후 과정은 네. 도면을 사실 보기는 보는데 네. 너무 이제 뻔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도면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보고 네. 사실 안 보고도 그냥 다 네. 이제 짓고 합니다.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거기만 정해져 있기 네. 때문에 그냥 화장실 네. 뭐 욕조 있냐 없냐 뭐 이런 네. 것만 보지 네. 싱크대 위치 어떠냐 뭐 이런 개념인 거지. 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꼬마 빌딩 지을 때 도면은 가운데 인테리어에 대한 표시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외관 설계 디자인이 예쁜 거는 특별히 주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건축주나 또는 이제 네. 그 주관하시는 분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론 도면상에 보면 내부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거는 또 인테리어 네. 필요하다면 인테리어 네.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네. 보면 네. 인테리어 업자한테 부탁을 해서. 네. 근데 이제 외관 같은 경우는 그나마 뭐 석재를 붙여라, 뭐 스타코로 해라, 네. 뭐 벽돌로 해라 적혀는 있는데 네. 그냥 말만 적혀 있지 뭐 중간에 바꿀 수도 있고 네. 그냥 뭐 인허가 받기 위해서 그냥 그 습관적으로 그냥 붙여놓은 거일 수도 있고 음. 결국은 이제 공사를 할 때 네네. 좀 공간이 좁다. 네네. 그러면 이제 단열재도 뭐 약간 음박 열 저반화 단열재라고 해서 네. 음박 단열재로 해서 네네. 좀 이제 두께를 줄이든지 네네. 또 뭐 스타코로 해가지고 또 바르든지 뭐 네네. 이런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다. 음. 열 저반화해서 석재로 붙이든지 아니면 스타코로 해서 네. 그 PF 보드를 붙여서 스타코를 하든지 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현장을 하면서 네네. 현장 상황에 맞게끔 진행이 네.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축주가 별도로 챙겨야 되는点이 맞습니다. 챙겨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토지 매입 시 이제 건축주분들이 이제 만약에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처음 할 때는. 네. 대부분 이제 시공사에 부탁을 해서 이렇게 PM 서비스를 해가지고 이제 좀 찾아달라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시공사에서도 이렇게 토지 매입할 때 뭐 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사실 토지 매입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재장이 네, 힘드신 굉장히 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괜찮은 토지 있으면 투자하기를 괜찮은 토지를 잡아오면 건축 투자할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사실 너무 괜찮은 쉽게, 너무 쉽게 얘기한다, 토지를 이거. 잡으면요. 사실 저는 저희가 하지 뭐. 연락 안 드리고 네, 뭐 우리가 하지 뭐.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반대로 저 제안 드리면 괜찮은 토지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특히나 서울은 진짜 토지 작업이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진짜 10억이 있다고 돈을 싸들고 온다고 해도 진짜 이렇게 시공사에서도 아 진짜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진짜 힘든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진짜 이게 토지 네, 작업이 맞습니다. 그만큼 왜냐면 나대지가 없으니까 대부분 기존에 있는 그거를 이제 맞습니다. 맞잖아요. 어떤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부지를 사가지고 그렇다고 비싼 곳을 아무 때나 막 네. 줘버릴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또 그 자기 자본금에 맞춰서 또 사들여야 되고 그 또 대출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또 계산도 해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비슷한 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건물주에 대한 마음은 아는데 이 작업이 제일 힘들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예 그래도 뭐 웬만하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하다 보면 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그래도 돼요. 뭐 한 달에서 한 3달 정도면 네. 그래도 찾아내실 수 한달 정도면 될 것 네.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집중해서 예, 좀 네. 집중하다 보면 네. 이제 좀 효율적이 효율적으로 할 수 효율적인 있습니다. 토지 찾기. 그래도 대략은 이제 그 건축주가 그래도 대략은 나는 어느 구에는 하고 싶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먼저 자금을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작은 계획 세워서 그 자금 계획을 세우면 네.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를 이제 말씀드리면 네. 또 만족을 못 하실 수도 있고 만족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서로의 어떤 원하는 과정들을 대화를 통해서 네, 네, 네. 절충을 한 네, 다음에 네.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네네네.
무턱대고 이제 토지만 좀 찾아달라서 네. 그만큼 토지가 네. 나왔는데 그거는 또 나도 돈이 안 될 수도 있고 원하는 그거 구가 아니야.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서울이라고 다 또 좋아하는 네, 건 아니죠.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신축 사업 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어떤 게인가요? 이제 뭐 사업성인가요? 뭐 수익률 계산인가요? 뭐 어떤 걸 일단은 제일 먼저 신축 사업할 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네. 신축 사업의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시공 자체도 중요하고 네. 시행 자체도 중요하고 네. 각 공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을 창출해서 하는 입장이 네, 아니다 네, 보니까 네, 네. 어떤 이벤트성으로 네. 뭔가 이벤트를 일으켜가지고 네. 그 분양을 하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네, 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트렌드를 따라서 그 트렌드 위에 올라타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입지 분석이고 입지 분석. 그 입지 분석을 통해서 토지를 네. 좋은 토지를 네. 적정한 가격 너무 싸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싼 토지를 찾으면 좋은 네. 토지를 찾을 확률이 네. 굉장히 떨어져요. 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데 네. 순서를 네. 싼 토지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좋은 토지를 보는 네. 눈을 길러서 네. 좋은 토지를 찾으시고 네. 그 중에서 적정한 가격을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음. 그런 안목을 키우시면 아. 좋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형 신축 시에 주차가 이제 가장 문제잖아요. 네. 이게 주차 한 8대 정도가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거의 뭐 꼬마 빌딩 한 채 짓는다고 하면 네. 어쩔 수 그 개별 주차는 힘들고요. 네. 겹치는 주차, 겹친 겹주차, 주차. 이중 주차를 해야 되는데 네. 결국은 그럼 네 대씩 이렇게 그 주차 구역을 묶어가지고 네. 두 대씩 겹치는 거죠. 두 대씩. 그래서 네 대, 여덟 음. 대를 주차 구역을 만들면 그 80평에서 100평 대지에 딱 주차 구역이 거의 딱 맞게 나옵니다. 중간에 현관도 넣어야 되고 계단실도 넣어야 되고 그렇죠. 엘리베이터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가 거의 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약간 빌라의 문제점이잖아요. 네. 주차 뒤에 있는 차가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뭐 새벽에 나간다거나 갑자기 출근 시간대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이러다가도 가끔가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좀 서로 이제 가끔가다 좀 있죠. 뭐 그거는 이제 네. 뭐 서로 잘 풀어야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이거까지 이제 개선을 원한다면 아파트로 가야죠. 아파트에 그러니까 이제 빌라 들어가기 전까지는 빌라 들어가서는 이 문제는 그냥 이미 그냥 진짜 매일매일 아침에 이제 출퇴근 시간에 어느 정도쯤 서로가 합의가 돼야 돼요. 사실. 네. 그리고 갑자기 막 새벽에 나가겠다 이런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새벽에 나갈 일이 있으면 다른 데 주차를 해놓으셔야지 앞차를 빼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또 그 사람 자고 있는데 갑자기 깨워가지고 네, 하면 맞습니다. 그냥 싸움을 하자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이거를 그러면 네. 질문하시죠. 그러면 꼬마 빌딩 지어서 빌라 짓는 게 이게 뭐 팔리겠냐, 수익이 네. 안 되겠냐 네, 네, 여쭤보시는데 네. 이미 우리 여기 이제 서울의 시장은 네. 그런 불편한 점도 있고 또는 유리한 점도 있고 네. 이 모든 게 시장에서 절충이 돼서 협의가 돼서 형성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거기 이미 그냥 그 부분들을 네. 뭐 싫다 그냥 나는 이제 내 단독 주차장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시는 분들은 안 놓죠. 돈 좀 더 들여가지고 아파트 가거나 아니면 뭐 그런 주차장 한 대 있는 뭐 고급 빌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시는 부분들은 그분들을 감수하면서 이제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미 합의가 돼서 사회에서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 그리고 소형 신축 시에 이제 도로가 뺏겼다 해서 이제 기부 채납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해? 기본적으로 네. 건축법 네. 상으로 봤을 때 네, 네.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네네, 하면 네. 도로에 접한 면적이 도로가 이제 4m가 돼야지 우리가 네네. 그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건물을 지으려는데 도로가 2m밖에 안 될 네네.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지가 있고 네. 도로가 있는데 네. 그 도로 너비가 네. 2m밖에 안 될 경우에는 이 도로 너비를 4m를 확보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그 4m를 확보하기 위해서 2m니까 2m를 더 늘려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2m를 내 대지로 물릴 수도 있고 네네. 이 도로의 반대쪽 대지가 또 같이 물려 있으면 네네네. 반반씩 네. 1m, 1m씩 더 물려줘요. 아. 그러면서 내 대지를 도로로 내어줘야 되는 거죠. 네네. 그렇군요. 그렇다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소유권이 넘어가지는 않지만 도로로 넘어가는 이상 실제적으로는 거의 뭐 제게 아니라고 보시면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공사할 때 주변에 이제 미련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이거 안 싸우는 노하우가 뭐예요? 요즘 이제 나라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높아졌어요. 의식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이 소음이라든지 네. 뭐 매너 이런 게 너무 중요해져서 네.
민원이 네. 너무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용하게 살고 싶은 욕구들이 네. 굉장히 강해진 거죠. 우리가 뭐 7, 80년도에는 뭐 옆에서 뭐 가음을 지르든 네. 행사를 하든 네. 네. 뭐 그런 거지 않고 넘어갔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사를 하기 전에 한번 뭐 휴지라도 하나 돌리든지 아니면 쌀이라도 한 가방에 한 포대 돌리든지 뭐 과일이라도 하나 돌리든지 뭐 그렇게 하고 일단 시작을 하면 네. 한 7, 80% 정도의 민원이 해결되더라고요. 아. 근데 문제는 이제 20, 30%의 민원이 문제인 거죠. 네. 20, 30%의 민원분들은 이제 네. 공사를 하면서 네. 조금 이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게 우리가 이제 대략 이제 37억짜리 외형인데 네. 10억으로 이제 대략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이해하기 쉽게끔 자, 평당 이제 3천짜리를 잡았다고 쳐요. 네. 그럼 3천인데 80평이니까 24억이잖아요. 네. 그럼 공사비가 24억, 13억 정도? 네. 평당 한 700 정도 잡으니까 네. 네. 그래서 들어가서 한 37억인데 그 정도 되나요? 700만 원씩 잡으면 계산금 80평이나 80평 곱하기 네네. 1점 네네. 계산기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계산이 또 빠르셔가지고 금방 계산이 되실 겁니다. 네. 공사비가 한 13억 정도. 예, 13억 정도. 예, 13억 예. 정도 되고 토지가 아까 3천이라고 했으니까 네. 24억 정도. 네네네. 13억 그래 23억. 한 37억. 네네. 37억 원 정도가 들어가겠죠. 37억인데 내 돈 10억이면 평당 한 3천 정도의 서울에 있는 그거 이제 대출이 충분히 일으키신다. 네, 그래서 한 예. 10억 정도면은 이제 네네. 공사를 진행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11억 정도 있으면 좀 여유롭게 하실 여유롭게 한 수 있고, 11억 정도. 그래도 한 10억 정도면 가능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이 갑자기 10억에서 37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대출 이자 막 그거 뭐 한 생각하는데 1년 정도는 충분히 참으시면요. 뭐 길어야 1년에서 뭐 전세까지 한 6개월 정도만 더 조금만 하시면요. 그 대출 이자만 조금만 감당하시면 이 정도 대출 이자가 그때 한 사실은 이제 건축 자금은 1년을 쓰고 그냥 1년도 아니죠. 이제 뭐 착공부터 준공까지니까 뭐한 7, 8개월 쓰고 이제 갚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네. 뭐 연 평균으로 봤을 때는 뭐 한 3, 4%, 3% 정도밖에 안 나오는 네네네. 거고 네네.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네네.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런데- 우리가 30년씩 아파트처럼 구매를 해서 네네네. 갚아나가는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신용대출처럼 네. 갚을 때까지 내는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굉장히 적은 거라고 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10억으로 갑자기 37억을 벌려고 하면 27억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전세 레버리지를 하려면 해서 전세를 빨리 놔가지고 대출을 갚는다. 이건 정말 획기적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부자가 되시려면 이 방법을 빨리 쓰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여러분들이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부의 사다리. 네. 예,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걸 진짜 계속 핵심을 얘기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이해하신 분들은 진짜 돈을 진짜 10억을 싸들고라도 와서 진짜 지으셔야지. 이거는 경매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진짜 이거 여러분들 이거 핵심이에요. 진짜 이렇게 해서 부자 되신 분들이 그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약간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제 약간 부자가 되시려면요. 40억 정도가 있어야지 부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부자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40억인데 10억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40억을 가지? 이 방법을 빨리 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내가 건물주가 되시면 나중에 이거를 한 5년, 10년 보유하고 있다가 또 파셔도 되는 거고, 예, 전세를 계속 넣으시다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기법들을 생각하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자산이 확 늘어나는 거지. 언제 직장 생활 해가지고 열심히 연봉 1억씩 해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37억을 어떻게 27억을 어떻게 또 하냐 이거죠.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방법을 난 여러분들한테 계속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좀 빨리 습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너무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 계산해서 실패하는 케이스도 있나요? 이게 수지 분석을 좀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좀 사실은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하면 네. 거의 뭐 특별한 뭐 공사가 지연되지 않는 이상, 네네네. 뭐 특별한 사유로 지연되지 않는 네. 이상 뭐 크게 차이 날 건 없습니다. 차이는 이게 없다. 뭐 꼬마 빌딩이지 네네. 이게 뭐 대규모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라든지 네네. 또는 뭐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뭐큰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크게 오차가 날 건 없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네. 하다가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는 네. 애초에
처음부터 계산기를 좀 잘못 두드리고 그 실수한 것 같습니다. 네. 또는 이제 어떤 그냥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시공사분들이 이제 양심껏 하는 시공사들이 대부분인데 네네.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네네. 처음에 이제 수주를 받기 위해서 네네. 단가 고려치기로 네네. 그 원래는 그렇게 돈이 그만큼 안 들어가는데 네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 네네. 최소 금액을 제시해서 네네. 수주를 받기 위해서 음. 진행을 해요. 왜냐면 건축 입장에서는 시공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뭐 저희 같은 뭐 좀 아시는 분들은 시공사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또는 이제 뭐 시공 능력 그리고 그 공사 비용들을 종합해서 고려를 하지만 네네.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싼 게 좋다고 싸게 접근하다 보니까 시공사들이 그런 걸 이용을 해서 굉장히 싼 가격에 수주를 뒀습니다. 근데 막상 하다 보면 그 가격이 안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눈탱이 맞았다 뭐 바가지 썼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네. 사실 아예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죠. 아, 잘못된 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 사실은 양쪽의 잘못인 게 네. 소비자도 네. 말도 안 되는 가격을 계속 요구했던 거고 아, 예. 예, 그에 맞춰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하고 이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좋은 거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적정한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네네. 안목을 가져야 된다. 네네. 그렇지 않으면은 네. 이거를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핵심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시공사 견적 요청서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아, 네, 맞아요. 이게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건축주분께서 시공사가 얼마에 건축할 수 있는지 네네. 제시를 해달라는 건데 뭐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공사 견적 요청서가 있긴 한데 네네. 이게 어쨌든 총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총액을 얼마를 네. 할지. 아, 총액이 얼마일지. 예. 예,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시공비가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네. 이제 건축주분이 다 아실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금 요청이라든지 이제 부실 시공을 막을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네네.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 네네네. 부실 시공이 안 될 수 있도록 네네. 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철근을 네네. 몇 미리를 써라, 네네. 콘크리트를 어떤 규정을 써라, 네네네. 슬럼프는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각 시마다 또는 각 어떤 각 시마다 건축물 규모마다 네네.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군요. 네.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네, 크게 요즘 같은 경우에 예전처럼 뭐 중간에 뭐 자재 빼고 뭐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시공사 선정 시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그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종합건설 회사라는 개념이 없을 때는 네네네. 그랬습니다. 요즘은 뭐 다 그 공동주택을 지을 때 종합건설 회사에서 다 짓기 때문에 네네. 기본적으로 보험이 다 가입돼 다 있어요. 가입이 되어 있군요. 예, 말씀 하자보험, 하자이행 보험증권을 발행한 네네. 거가 될 텐데 네네. 저희가 준공하고 나면 의무적으로 다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발행이 되어 있군요. 네네, 이 부분은 뭐 네. 좀 많이 우리나라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공사 선정할 때 평판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꼬마 빌딩 아무래도 이제 시공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러는데 네네. 사실 요런 그 평판 중요하다 뭐 건축별마다 이런 질문들 이런 어떤 질문들 또는 검토들은 저도 이제 사실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많이 봤습니다. 네네. 근데 이거 누가 만든 공식인지 솔직히 저도 사실 고민인 게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약간 소비자 관점에서 그냥 얘기해보는 거예요. 네네. 여기 소비자들이 다 볼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비 건축주들이 보는 거니까. 사실 요거는 그냥 이게 건축업자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제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약간 이제 불인이들이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불인이들이 봤을 때는 약간 사실 이런 질문들이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그냥 답변하기 만든 어떤 요식행위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중요하진 않는데. 방송이니까 이거. 네네. 굳이 이제 제가 이거를 네. 말씀드리면 네. 어떻게 해야 돼, 그 평판 건축주 꼬마 빌딩 건축을 하는 시공사들은 네. 기본적으로 네. 등급이 굉장히 낮습니다. 맞다. 네, 그래서 좋은 시공사를 네. 평판 좋은 시공사를 찾는 건 사실 좀 불가능한 서류상으로 찾기는 불가능한 서류상은 힘들다. 양심에 뭐, 달려있다. 그렇죠. 꼬마 네. 빌딩을 네. 예를 들면 뭐 1군, 2군 네. 높평판 좋은 시공사를 짓는다. 네. 그러면 건축비가 네,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네. 때문에 네. 막 손해입니다 그냥. 네. 예전에는요 그 꼬마 빌딩은 그냥 이제 집장사라고 해서 네. 그냥 동네에 계신 노가다 하시는 네. 아저씨가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그나마 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좀 체계화되고 좋아지다 네. 보니까 선진국으로 가다 네. 보니까
시스템화되어서 이제 네네. 종합건설회사에서 네네. 직접 만들다 보니까 네네. 꼬마 빌딩을 짓는 시공사들은 거의 다 신생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뭐 20, 30년 한 업체가 꼬마 빌딩을 지을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약간의 이제 그 현장을 맡고 있는 그렇죠, 맞아요. 소장님이라든지 그래서 보통 이제 꼬마 네. 빌딩이라고 하면 시공사 자체는 네네. 크게 사실 의미가 없고요. 네네. 그래서 굳이 이제 뭐 따진다고 하면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히나 작은 어떤 사업장이나 이런 것도 뭐 빌딩, 꼬마 빌딩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겠지만 네네. 외부적으로 어떤 신용기관에서 네. 그간 어떤 그런 평판으로 감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대기업이 네. 그렇다 보면 내부적으로 그 구성원의 실력이 어떻는가, 네. 실질적인 내부 상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현장 전체 총괄하시는 소장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소장님 예, 핵심이다. 맞습니다. 네. 아. 건축주가 있고 네. 그 건축주의 입맛에 맞춰서 네. 건물을 이제 지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시행을 지어야 하고 네. 어떤 시공적인 측면만 본다면 네. 그 현장 소장님이 핵심. 핵심이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꽃은 시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위험한 꽃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위험한 꽃인다고 하면 어떤 데에서 위험한 꽃이 될까요? 그게 이제 아니 그 이제 이런 표현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위험한 꽃은 어떤 것만 조심하면 위험한 꽃을 피할 수 있을까요? 위험할 것이에요. 네. 사실 부동산의 꽃은 토지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네, 그 네, 시행이라는 사람들 네, 있고 네. 아파트라고 하는 사람들 네, 있는데 어쨌든 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위험한 꽃을 피하려고 하면 시행에서 위험한 꽃. 사실 시행이라는 업무 자체가 이게 뭐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이게 접근 자체가 조금 사실 모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은 그 사업에는 리스크가 있고 또는 리스크에 반하는 이제 수익이 있는데 네네. 그 리스크를 잘 분석해서 네. 리스크가 없도록 네네. 잘 접근하면 네. 수익이 되는 거죠. 네네. 사실 그건 너무 일반적인 네네. 과정이긴 한데 네네. 이런 어떤 질문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냥 시행을 하다가 손해를 본 사람이 있으니까 나왔겠죠. 네네네. 제 생각에는 어떤 충분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그렇죠. 그냥 하면은 돈이 되겠다. 네네. 건축하면 돈 된다. 음. 이런 관점에서 그냥 쉽게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6주 과정, 4주 과정 네. 세미나를 만들어서 네네. 우선은 한번 전체적으로 봐서 본인이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런 준비 없이 네. 무턱대고 남이 하니까 나도 돈 벌겠다라고 접근하시면 이게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버는 건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렇죠. 진행하는 거죠. 네네. 그 꼬마 빌딩 건축사에서 돈을 버는 핵심적인 어떤 업의 본질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요거에 대한 어떤 관점들 네네. 그런 관점들을 건축주가 명확하게 그 네. 기준을 세우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네. 거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행하면서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잘만 하면은 네.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네네. 그 설계 변경 있잖아요. 네.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 이제 이게 이유가 뭘까요? 설계 변경이 중요하다. 설계 변경. 예. 그 가급적이면 설계 변경을 안 할 것도 없어요. 설계 변경을 네. 이렇게 꼬마 빌딩 건축을 네. 하면서 설계 변경이 네, 일어나서 네. 어쨌든 무슨 문제가 있다는 네. 거예요. 문제가. 예. 그나마 다행인 게 하다가 네. 그 애초에 그냥 인허가 받을 때부터 네. 우리가 준비를 열심히 해서 네네. 변경 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하다가 이제 변경되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네.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이제 변경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한데 네네. 대부분 이제 뭐 네.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네. 경우도 많죠. 규제들 네, 때문에 네, 네, 네. 가는 경우인데 네.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그 설계 변경은 사실 꼬마 빌딩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꼬마 빌딩이 하다가 바뀐다는 거는 네네. 설계 변경이라기보다는 꼬마 빌딩을 지을 때 골조공사의 어떤 규격들을 규격들. 제외하고는 네. 사실은 뭐 정해서 하는 게 없습니다. 정해서 하는 게 없다. 네, 도면에 얘기했듯이 석재로의 예정을 마무리하라고 네네. 정해서도 네네. 그냥 스타크를 할 수도 있고 네. 벽돌을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네네. 현상이기 때문에 네네. 그게 뭐 그걸 사실 변경이긴 한데 변경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게 네.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도면에도 기재가 안 돼 있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변경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네요. 네네. 진행하면서 협의하면서 완성돼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꼬마 빌딩에서는 실제적으로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다. 네, 물론 이제 변경이 그래도 일어나기 때문에 네. 준공을 할 때는 네.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서 준공 서류에다 마치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용적률, 건폐율, 그다음에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용적률은 이제 그 건물의 전체 면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지가 100평이라고 네네. 하면 네. 용적률이 100%다.
그럼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 전체 면적이 100평이 돼요. 네네네. 용적률이 50평이다. 네. 100평 건물에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 전체 면적이 50평이 돼요. 네네네.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800%가 나오죠. 그러면은 100평 대지에 800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높게 지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상업지역에 건축물이 높게 올라가는 이유가 용적률이 이제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짓는 꼬마 빌딩 건축 같은 경우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짓는 게 일반적인데 네. 용적률이 200%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안 네, 나온다. 네.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네. 서울시 기준으로 용적률이 200%입니다. 그래서 100평 대지에 200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평균 한 100평 나온다. 네. 100%. 네. 100평. 200평. 200평. 아, 200평이 200%. 예, 200%. 건폐율은 한 몇 프로? 건폐율은 60%. 60%. 네.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을 제외하고는 네네. 전부 다 60%. 60%. 그래서 100평 대지에 네. 60평 면적만큼 건축을 할 수 있고 네. 그 60평 안에서 건물을 올리는데 전체 면적이 200평이라는 거죠. 아, 200평이라는 거다. 200%를 뜻. 그 다음에 일조권 제한 때문에 네. 이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조권 제한 이것도 어떻게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 또 뭘까요? 아, 일조권 제한은 이제 사실은 어쨌든 일조권 사선 제한은 네. 일정 부분 혜택을 주는 거라고 네네네네. 보시면 맞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내 건물이 이제 깎인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창이 있으면은 창 있는 방향에서 네네. 건축물의 높이의 절반 정도를 띄우게 돼 있습니다. 네네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네네. 아파트들을 보면은 신축 아파트를 지었는데 높은 네. 건물이 있고 네. 아파트가 도로랑 반듯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네네. 대각선만이에요. 네네. 그게 아마 채광창 제한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창이 있는 곳에 네네. 건축물 높이에서 절반만큼 네네. 도로와 또는 대지 경계선과 네네. 띄워라 이런 네네. 규정들이 있는데 네. 일조권 사선 제한, 그러니까 북측 방향의 일조권 사선 제한은 아예 그냥 그런 이제 어떤 룰을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뭐 특히나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룰을 적용해 버리면 뭐 건물을 못 짓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채광창 제한을 아예 적용을 하지 말라고 이제 해버리고 네네. 그나마 이제 북측 방향은 이제 그 해가 남쪽에서 북측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북측 방향은 그래도 이제 어떤 제한을 두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네네. 그렇게라도 안 하면은 네. 상대편 대지, 북측에 있는 상대편 대지가 남쪽에서 들어오는 어떤 일조를 네. 누릴 수가 없죠. 없다. 예, 그래서 이제 네. 그 제한을 두는데 음. 채광창 제한하고 좀 다른 게 일조권 제한은 채광창 제한하고 동일하게 기본 원리는 건축물 높이의 절반만큼 띄워라는 건데 단 1층부터 3층까지는 네. 그냥 1.5m만 띄워도 봐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 오히려 이거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 거다. 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죠. 잘못하고. 1.5m까지는 그러니까 1층부터 3층까지 네. 9m입니다. 9m인데 보통 한 층당 2.9m 정도, 음. 2.8m 되니까 그것도 뭐 또 3개 층이죠. 네네. 그래서 1층부터 3층까지는 1.5m만 띄우면 봐주겠다. 그럼 4층부터는 아까 얘기했던 네. 건축물 높이의 절반만큼 띄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시공사에서 이런 PM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잖아요. 네. 이 PM 서비스가 이제 시행부지 찾기, 시공, 설계, 대출, 분양, 임대, 변호사 자문, 그다음에 뭐 가설계 및 수지 분석, 네, 인허가 도면 검토, 네 맞습니다. 기선 관리. 네, 야, 이게 정말 건축할 때 여러분 진짜 이렇게 너무 많이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근데 초보 디벨로퍼 분들은 사실 이런 PM 서비스를 네. 받는 게 네. 정말 진짜 도움이 엄청난 거죠, 사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네. 이거 안 받고는 진짜 여러분들이 아무리 네. 건축 강의를 뭐 4주짜리, 뭐 6주짜리, 7주짜리 한다고 해도 이 PM 서비스는 처음에 한 두세 번 할 때까지는 뭐 한번 하는 게 더 좋죠. 오히려 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절약이 됩니다. 네, 여러분 하는 게 더 비용이 절약돼요. 더 이거 싸니까. PMB를 절약하겠다고 네. 직접 하다가는 더 많이 네. 그 건축 하나 늘른다. 이게 네, 진짜 늙어버리시겠네. PM 비용에 거의 뭐 10배의 돈을 지불하게 될 겁니다. 아, 그 정도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험이 없이는요, 절대적으로 그냥 이거 그냥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시공사에 맡기고, PM 서비스 맡기고 하는 게 진짜 여러분들 진짜 안 늙고 싶으시면 이게 또 낫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또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와주셨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강의 때 보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얘기보다요 더 많은 얘기,
더 많은 노하우 이게 더 들어가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와서 눈으로 보셔가지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강의를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 시공사가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한 거고 또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해주시기 말씀을 또 아, 네. 네. 저희가 이제 시공 뭐 꼬마들 때 건축주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네네. 뭐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 또는 이제 하고는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되는데 네네. 뭐 어떤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못 하시는 네네.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이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네네. 고민하지 마시고 네네. 우선은 네. 사실 이걸 바로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네. 부담이 좀 될 겁니다. 네네. 우선은 강의를 통해서 네. 좀 한 4주, 6주, 7주 하루 해가지고는 서로를 어떻게 알아가겠습니까? 그렇죠. 4주 또는 6주를 보면서 서로 네.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 네. 반드시 이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네. 값진 답을, 네.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재테크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좀 약간의 좀 높은 재테크, 약간 좀 지식이 좀 들어간 재테크이기 때문에 건축 강의가 꼭 필요하다는 거 하시고 다음에 건축 강의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